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계곡과 강으로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 9시경 119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엄청 다급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곧바로 출동했고 약 20분 후인 밤 9시 2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가에는 이미 한 여성의 시신이 떠 있었죠. 구조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익사사고, 여름철 계곡이나 강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익사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딸이 부검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숨진 여성은 당시 44살의 박씨, 그리고 신고자인 남편 43살의 이씨. 이 두 사람은 2003년경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이 지난 2010년 2월 23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씩 있었고 두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남편 이 씨는 2006년부터 박 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했죠. 박 씨가 사망하면 이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6억 1,500만 원. 월 납입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6억 원의 사망보험금.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이제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2012년 7월 28일 박 씨와 이 씨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있는 홍천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홍천강엔 휴가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도착한 곳은 조금 달랐어요. 이 씨가 선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상류 쪽 계곡 근처였습니다. 상류 쪽 계곡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수심이 깊어 수영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한적한 계곡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야영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8월 3일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갑자기 휴가를 연장하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야영장을 벗어나 인근의 민박집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인 8월 6일에는 다시 야영장으로 돌아가 텐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죠. 2012년 8월 6일 오후 8시경 두 사람은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텐트로 돌아왔어요.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남편 이 씨가 119에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합니다. 구조대는 즉시 출동했고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홍천강 상류의 계곡 근처 어두운 물가에 한 여성의 시신이 떠 있었죠. 구조대는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끝까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아내 박 씨는 결국 사망합니다. 이때 구조대원에게 이 씨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밖으로 나왔는데 잠들기 전 피워놨던 모닥불이 꺼져 있고 사방이 어두웠다. 그래서 아내를 소리쳐 찾다가 물에 떠있는 아내의 흰색 튜브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가보니까 아내가 물 위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었고 한 손에는 튜브에 달린 끈이 감겨져 있었다고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저녁을 먹고 8시경 텐트로 돌아왔고 아내를 발견하고 신고한 게 9시였거든요. 근데 그 1시간 사이에 바로 잠들고 또 아내가 사라졌는데 몰랐다. 그리고 남편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아내를 20분이나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정말 잔 게 맞다면 길어야 한 30분 잤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내가 계곡에 빠졌으면 분명 소리를 질렀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너무 곤히 잠들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뭐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더 이상했던 건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아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구급 차량 뒤쪽에 같이 타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이 씨는 겁이 난다며 뒤쪽에는 못 타겠다고 하고 조수석에 탑승했어요. 저만 이상한가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남편 이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이렇게 진술했죠. 아내가 텐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밖에 나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아내를 찾아서 불렀어요. 그러다 물가에 떠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발가락으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씨의 진술만 놓고 보면 정말 단순한 익사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홍천강은 유속이 빠른 지역으로 악명이 높아서 평소에도 익사자들이 많은 장소였는데요.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사라진 아내를 20분 동안 찾다가 물에 떠있는 아내를 발견했다는데 실제로 남편이 주장한 20분이라면 아내의 시신은 남편이 발견한 상류가 아닌 하류에서 발견됐어야 하죠. 둘째, 일반적으로 익사자의 시신은 사망 직후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 과정에서 부력이 생겨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박 씨는 익사 후 즉시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이 자연스러운 익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죠. 셋째, 남편 이 씨는 밤 9시경 아내가 없어진 걸 알고 혼자 찾아다녔다고 진술했어요. 텐트 근처에는 민박집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씨는 신고는커녕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아내를 찾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깜깜한 밤에 계곡 근처에서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너무 당황해서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넷째,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박 씨는 휴가를 떠나기 약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허리 디스크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 다슬기는 보통 얕은 물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 주장도 이상했습니다. 이 씨가 말한 것처럼 아내가 스스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경찰은 남편 이 씨의 보험 가입 내역, 사건 당일의 정황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따른 경찰 조사에서 우리 엄마가 물에 들어갔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라며 어머니가 스스로 깊은 물에 들어갔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특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했다고 하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계곡 상류의 수심이 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박 씨가 자발적으로 들어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 씨의 행동을 조사하면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보통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잃으면 슬픔에 잠겨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근데 남편 이 씨는 장례식장에서 대자로 뻗어자는 모습을 보였죠. 장례식장에 찾아온 지인들이 보기에도 의아할 정도였어요.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죠. 그리고 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전에 남편 이 씨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엄마가 사망한 후 이 장면이 떠올랐다고 말했어요. 또 수상했던 건 남편 이 씨는 사고 발생 15일 만에 보험금 6억 원을 청구했죠. 물론 보험금 탈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을 잃으면 보험금 청구보다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씨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모든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았어요. 더 어이없는 건 보험금을 수령하자마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되기 전 그 주식을 친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요. 아내를 사고로 잃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보험금을 수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2012년 1월 22일, 이 씨는 아내 박 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무려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4,600만 원의 보험금을 탔어요. 박 씨가 휴가 오기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망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안 한 사람도 많고 보통 있어도 한 개 정도 있을 텐데요. 이 씨는 2006년부터 해마다 박 씨 명의의 사망보험을 6개나 가입한 겁니다.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고도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결국 이 씨가 의심스러웠던 피해자의 딸이 부검을 요청하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박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판명났어요. 박 씨의 폐에서 익사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익사폐가 확인됩니다. 익사폐는 익사자가 물을 들이마시면서 폐가 팽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즉 박 씨는 실제로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 있었죠. 가장 이상한 점은 박 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서 발견된 점출혈, 특히 목과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점출혈이 확인됩니다. 이건 익사자가 단순히 물속에서 허우적거린 것이 아니고 목을 압박당했을 때나 나타나는 특징적인 손상이었어요. 누군가 박 씨의 목을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신체 곳곳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머리, 허리, 어깨, 옆구리, 팔, 다리 등에서 연조직 출혈이 확인된 거죠. 이 상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강한 압박에 의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익사하기 전에 이미 목이 눌려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점출혈과 연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다는 건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아서 단순 익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2014년 8월 22일 1심 재판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어요. 계곡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물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른 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머리, 양쪽 어깨 등을 손으로 힘껏 눌러 제압하고 머리가 물속에 수분간 잠기게 해서 익사사고로 위장한 거죠. 하지만 이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그렇게 이 씨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012년 8월 6일 평범한 여름 휴가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결론이 났죠. 이 사건은 만약 딸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익사로 종결됐을지도 모릅니다. 보험금은 가족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그러나 이 씨는 아내, 가족보다 돈이 먼저였죠. 이 사건 이후 보험금 살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은혜 사건이 자연스럽게 같이 떠올랐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어디까지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얼마가 들던지 먼저 떠난 가족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고 바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을 죽여서라도
통장에 돈이 쌓이길 바라죠. 이 씨가 구속되기 전 아내의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석방되면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피해자의 딸은 엄마를 잃은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녀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남긴 말은 협박뿐이었어요. 그가 정말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면, 그리고 아내와 딸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말은 못했을 겁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상하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서 딸에게 불안하다는 말을 했던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 의해 사망하게 됐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재혼을 했을 텐데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